가속방지턱 이런 데서 디테일이 나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이것을 정해주는 채널 박스 까남의 까남입니다. 오늘은 살만한 국산차 오랜만에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살만한 국산차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 채널에 등장한 진짜 오랜만에 살만한 국산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는 르노의 필랑트예요. 필랑트는 취향에 따라 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디자인 어떻게 보시나요? 앞부분도 좀 뭉툭한 듯 하면서 날카롭고 뒷부분은 그냥 촥 칼로 벤 것처럼 이렇게 날카롭게 된 디자인, 저는 아주 세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뭐랄까 국산차 안 같지? 마침 뒤에 EV6가 서 있네요. 그러니까 EV6는 그래도 뭐 잘된 디자인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국산차들이 어떤 라인을 그리고 싶었는지는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그 라인이 구현됐느냐 그러면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실내 공간, 제작 비용, 제작 난이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점점 이제 하나둘 생략해 가다가 약간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진다 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차는 컨셉카가 그대로 나왔다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의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디자인은 아주 마음에 들고 인테리어도 실내에 들어와 보시면 아마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요. 르노의 글로벌 전략으로 필랑트라는 준대형 SUV를 만들겠다라는 발표는 이미 2023년에 있었고요. 작년에 선보였던 필랑트라는 같은 이름의 컨셉카가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에뚜알 필랑트라고 하는, 그거 뭐 모르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어때? 아, 멋있죠. 실제로 자동차로 생산될 수 없는 컨셉카,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차는 그러기에도 너무 멋있어요. 뭐랄까 배트모빌 같기도 하고, 제로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르노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다른 차들의 요소, 그러니까 헤리티지의 요소와 미래에 대한 요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 컨셉과 상당히 멋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딱 봐도 디자인이 예쁘잖아. 제가 지금 저 앞에 있는 SQ7이랑 같이 주차장에 세워놨거든요. 근데 디자인이 얘가 낫더라고. 되새겨보면 예전부터 디자인이 좋았어요. 르노 이 차들이 유럽에는 선보였지만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뭐 아마도 안 될 것 같은 클리오 신형도 이 차와 디자인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르노의 차세대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는 게 약간 말을 덧붙이자면요,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멋진 디자인을 뽑는 건 어쩌면 좀 쉽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멋진 디자인 하려고 자동차 회사에 들어왔지, 하품 나오는 그냥 아무나 평범하게 타는 그냥 세단 디자인 하려고 자동차 디자이너가 될 거야, 그런 사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과격한 디자인을 하는 게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우면 그 멋진 디자인은 왜 주변에 없냐? 세단 같은 것도 좀 멋지게 디자인하면 되잖아. 아유, 우리 세단은 공공재니까 거리에 너무 많으니까 혼자 튀기보다는 주변에 좀 어우러져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외국 디자이너들은. 근데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이 뭐 YF 소나타 이후로 그런 생각은 접었죠. 그냥 공공 디자인이다 라는 개념은 없이 그냥 튀기로 마음먹은 디자인임에도 불구하고 벽에 포스터 붙여놓고 싶을 만큼 멋진 디자인이 많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뭐 우리나라 세단으로 예를 들자면 K5가 좀 그러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K5는 예쁜데 막 포스터 붙일 정도는 아니야.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한 뭉뚱그림 때문입니다.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다음에 그게 바로 3D 프린터에 넣어가지고 뿅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디자이너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야. 조형적인 것에만 관여를 해요, 디자이너가. 그리고 그걸 클레이 이렇게 막 다듬는 건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별도의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클레이 모델을 철판을 두들기고 셰시를 휘어가지고 만드는, 그걸 디자인하는 건 또 다른 디자이너예요. 그 디자이너는 이제 엔지니어라든지 설계하는 사람이랑도 협조를 해나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작자는 자기의 작품이 끝까지 나올 때까지 못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족 오락관에 헤드폰 끼고 입모양으로 맞추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상황이 돼. 그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산타페입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봤을 때는 조선 디펜더 나왔다고 막 다들 좋아하셨던 거 기억나죠? 실제로 보니까 누가 그 차를 디펜더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뭐 볼륨 양감이 다르고 차급이 다르고 뭐 이걸 떠나서 조형 자체가 비스무리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생각한 거는 디펜더 같은 육중함인데 만들다 보니까 야, 디펜더 그 차 1억 5천짜리 아니야. 우리가 지금 뭐 3분의 1 가격으로 차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만드냐. 그리고 협업하다 보면 안 된다는데요,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누가 예쁘다 그러냐고. 제가 왜 다른 회사 얘기를 오래 했냐면, 지금 이 차는 디자이너의 의도를 제대로 살려냈다는 게 너무나도 알 수 있는 디자인이죠. 이 뒷부분의 그 활시위 쫙 잡아당긴 것처럼 뒤로 쫙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저거는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름이랑도 잘 어울려요. 그냥 갑자기 지어낸 게 아니고 필랑트가 뭐냐면요, 빠르게 움직이는 것 혹은 길게 늘어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그 컨셉카에 붙었던 에뚜알 필랑트라는 이름은 에뚜알이 별이에요, 불어로. 그래서 에뚜알 필랑트라고 하면
별똥별입니다. 그래서 그 별똥별이라는 이름에서 따온 필랑트라는 이름처럼 우리 동네 이름이 왜 저기 붙어있지 하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이름과 일맥상통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엔 팔고 있지 않습니다만 르노5가 유럽에서는 꽤 인기가 있어요. 르노5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인기가 없었던 프라이드보다도 작은 슈퍼미니급의 차지만 유럽은 슈퍼미니가 워낙 인기가 있는 세그먼트다 보니까 슈퍼미니에서 뭐랄까 교과서 같은 차였습니다. 르노5가 첫 시작은 르노의 국민차였죠. 국민차가 영국은 미니, 독일은 비틀, 그리고 프랑스엔 뭐가 있었냐면 두 개가 있었어요. 우조의 2CV, 르노에서는 캐트르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캐트르가 4란 뜻이에요. 그래서 후속 모델이 5였습니다. 4는 캐트르라 놓고 5는 왜 5라고 하냐고? 불어는 뭔지를 몰라. 근데 그 르노5가 전기차로 다시 등장하면서 꽤 인기를 끌고 있고요. 알핀 모델로도 나와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면 샀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르노5의 팬이었습니다. 르노5 터보 얼마나 멋있어. 아무튼 그렇게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르노의 최근 자동차들이에요. 르노가 우리나라에서 익숙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여전히 좀 낯선데 유럽에서의 르노의 입지는 상당하죠. 우리가 느끼는 현대 정도 느낌 될 거예요. 꼭 프랑스 사람이 아니더라도 워낙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르노라는 회사의 친밀도랄까요? 그리고 접근 가능성은 유럽에서는 엄청납니다. 근데 이 르노 필랑트는 세계 무대를 공략하기 위한 무기로서 출시한 차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유럽 시장에 출시를 안 했어요. 왜냐면 유럽에는 이런 큰 SUV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전략적으로 유럽에는 들어가지 않기로 한 것 같고, 이 차는 부산에서 생산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지역 뭐 이런 곳에서 팔릴 예정입니다. 르노라는 이름을 단 역사상 가장 큰 차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타면서 가장 처음 느꼈던 건 아까 그 과속방지턱처럼 움직임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요. 보통 시승을 할 때 시승 소감을 이야기할 때 뭐 승차감이 좋다, 잘 나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승차감은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승차감 비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건 인간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자기가 타고 있던 차와 비교하게 되고요, 보통은. 그리고 몸의 컨디션도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이 차는 달리고 돌고 서는 모든 영역이 다른 차와 비교해서도 확실히 좋고요, 절대적으로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좀 현타 와서 그래. 지금 제 앞에 있는 SQ7이거든요 제가 평소 타고 다니는 차지 않습니까? 근데 저 차는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고 한 1억 5천 가까운 차예요. 근데 이 차는 뭐 제일 비싼 트림이 5천만 원짜리잖아요. 근데 급이 다르게 느껴지냐? 아니야. 승차감이 좋고, 여러분들이 프랑스 차 얘기할 때 그렇게 까던 토션빔 있잖아. 얘는 앞에는 맥퍼슨 스트럿이고요, 뒤는 멀티링크입니다. 완전 꿀조합이지 뭐. 야, 과속방지턱 오르는 것처럼 넘어가더라 라는 차들 있잖아. 근데 그런 차들 대부분이 어떠냐면 빡 하는 충격은 없애지만 그 다음에 여진이 남아. 그러니까 꿀렁대. 그게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쪽인가 하면 독일차 스타일입니다. 터덕 하고 치는. 있는지는 알겠어. 그 충격은 나한테 안 와. 그거 이미 수습했어, 옛날 일이야 라는 식의 처리 방법. 혹은 프랑스 차들, 제가 항상 얘기하는 라틴 차들은 쫄깃하고 넘어요. 시간차로 따지자면 거의 같을 텐데 투둑이 약간 단단한 느낌이라면 쫄깃은 여유를 두는, 이렇게 고양이가 뒤꿈치 들고 사뿐사뿐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부산에서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 차인데 디자인과 설계는 다분히 유럽 느낌이야. 이 차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야, 그게 무슨 유럽 감각이냐 뭐 또 뭐 이러실 수 있어요. 국적 들이밀면서 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인터내셔널 시대에 걸맞는, K-팝 시대에 걸맞는 차예요. 우리가 캐대언 나왔을 때 또 국뽕에 젖었잖아. 한국의 컵라면 김밥이 전 세계인들을 울렸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잖아. 홍문이 열렸잖아. 근데 그거 실상은 뭡니까? 소니 픽처스가 만든 미국 영화잖아요. 그런 겁니다. 지금 2026년 국제화 시대예요. 부산에서 생산되고요. 국산이라는 게 나라 국자, 태어날 산자. 어느 나라가 만드냐?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국산이야. 그런데 이 플랫폼이 어디서 왔느냐? CMA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알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극찬했던 또 하나의 차종, 볼보 XC40과 같은 플랫폼입니다. 볼보 XC40은 상당히 좋았어요. 그 차는 정말 좋은 차였고 10년 가까이 왔는데도 아직도 좋아. 그리고 뭐 폴스타2도 있죠. 국내에서 꽤 인기가 많았잖아요. 상당히 좋은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들과 플랫폼 공유예요. CMA 플랫폼이라는 거고, 우리나라에는 그 차종들 정도지만 중국, 유럽
유럽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링크앤코라는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가장 먼저 사용했던 플랫폼이고요. 이 플랫폼이 진리에서 개발을 한 겁니다. 진리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되게 그렇듯이 중국 브랜드가 약간 까기 위한 소재로 많이 쓰이죠. 근데 저도 뭐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팔고 있는 브랜드도 아니고 별로 관심 있는 브랜드도 아니었어요. 근데 진리가 XC40의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잘하네 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차가 너무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이제 10년 전 거의 초창기 CMA 플랫폼의 형태였다면 지금 최신형 CMA 플랫폼의 형태는 이 차입니다. 너무 좋아요. 달리고 돌고 서고 기본기가 아주 훌륭합니다. 달려나가는 동력 성능 문제 없어요. 250마력이니까 출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못 느낍니다. 그리고 멈추는 거, 내가 아까 과속방지턱 넘을 때 상당히 좋다 그랬는데 서스펜션 세팅이라는 게 단순히 댐퍼의 세팅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셰시와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대의 설계를 잘했냐가 브레이킹에 관여를 하는데, 브레이킹이라는 게 속도가 쭉 줄어요. 딱 갑자기 제로가 되면 울컥하는 관성의 법칙에 관여를 하죠. 그걸 우리는 불쾌함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반복되면 멀미를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전자들이 쭉 밟다가 슥 부드럽게 떼죠. 그걸 제대로 셰시가 받아내느냐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어떤 차는 아무리 예민하게 해도 차가 꿀렁대는 차들이 있어요. 그거는 궁합이 안 맞는 거야. 인간과 차가 쉽게 말해서 잘못 만든 거죠. 근데 그런 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차는요, 지금 볼게요. 슥 A 줄만합니다. 아주 훌륭하게 멈춥니다. 고급차처럼 멈춰요. 서스펜션에도 요동이 없고 시동이 꺼지는 과정의 진동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쓱 출발하고 핸들을 쓱 꺾고 코너를 살짝 돌고, 모든 동작이 지금까지 제가 타본 어느 국산차보다도 저는 좋아요. 대중 브랜드에서 이렇게 시임리스한 부드러운 반응을 저는 국산차에선 본 적이 없어요. 이 셰시의 움직임, 코너를 돌 때의 움직임 아주 부드럽고요. 몸놀림 점수, 차급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절대적 기준, 가격 비싼 차, 뭐 성능 좋은 차, 그런 차랑 다 통 털어놓고 비교해도 A 마이너? 그러니까 흠잡을 데가 없어요, 움직임에. 이거 광고 아니니까 제 말에 신빙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거짓말할 이유는 없죠. 뭐 A 뿔을 줄 뭐 그런 움직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A 마이너, B 뿔 주기 약간 미안한 정도? 그러니까 좋다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스포츠 모드로 넣어볼게요. 그래픽이 바뀌면서 스포츠 모드 들어갔습니다. 바로 250마력 느낄 수 있어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속도가 상당히 빨리 붙습니다. 250마력 어디 갔냐 라는 느낌이 아니고, 아 과연 250마력이다 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스포츠 모드가 되면 그 엑셀러레이터 반응도 달라지는데 펑 튀어나간다 이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기분 좋은 가속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스티어링이 약간 무거워지는 만큼 전륜구동차 특유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고성능 전륜구동차 느낌. 이 느낌 좀 오랜만이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 몰보나 폭스바겐에서 맛볼 수 있었던 전륜구동인데 토크 스티어가 딱 적당한 수준의 무게감을 갖고 있는 전륜구동 스포츠카의 가속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꽤 기분이 좋습니다. 덩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기본기가 단단하니까 움직임 자체에 군더더기가 없고요. 지금은 50km 정속 주행 중이에요. 그런데 엑셀레이터를 띄면 고회전을 유지하면서 얘가 이제 만약에 밟는다면 난 튀어나갈게 라고 하는 듯한 준비하고 있는 동작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머리가 좋은 애예요. 우리나라에는 하이브리드 버전만 들어오고요. 하이브리드 버전은 놀랍게도 3단 트랜스미션입니다. 아시겠지만 기어 단수와 기술력은 관련이 없어요. 간혹 무식한 사람들이 뭐 기어 단수 가지고 기술력을 논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80년대에는 기어 단수가 높으면 기술력이 좋은 거였어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기어 단수가 없으면 기술력이 높은 거로 여겨지기도 했어. 뭐 CVT 나오고 뭐 이러던 시점에. 플랫폼을 공유하고 국내에도 출시된 그란 꼴레오스의 경우에는 2륜 구동 버전에는 7단 미션 들어가고요, 4륜 구동 버전에는 8단 미션 들어갑니다. 근데 필랑트는 4륜 구동이 들어올 계획은 없고 전륜 구동 버전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아마 그것만 들어올 것 같은데 사실 조금 아쉽습니다. 4륜 구동 버전이 들어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이 3단 트랜스미션이 상당히 머리가 좋습니다. 저는 얘기 안 해줬을 땐 몰랐어요, 3단인지도. 그러니까 변속 충격이 있을 틈도 없지만 3단의 트랜스미션이 모든 속도역을 잘 커버해주고 가속감도 상당히 좋아가지고 불만이 전혀 없었어요. 엔진 소음도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제 889km라고 나오는데, 지금 제가 이 시승차를 받고 100km 이상 탔거든요. 처음 받았을 때 900 몇십 km가 찍혀 있더라고. 기름이 가득 찬 상태에서 거의 1000km 가까운 주행 가는 거리를 보이는데, 이 엔진과 하이브리드 모터의 조합이
연비에 상당히 집중한 그런 세팅입니다. 그래서 컴포트 모드에 놓거나 에코 모드에 놓으면 40km 이하 속도에서 거의 75% 이상을 전기 모터로만 간다고 해요. 전기 모터로 달릴 때와 엔진이 시동될 때의 위화감 거의 없고요. 그리고 연비는 제가 한 100km 이상 달려본 바 아직도 889 찍혀있는 거 보면 이 차는 연비가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인테리어 조형 자체도 좋고 물리 버튼과 디스플레이에 나눠져 있는 뭐 그런 것도 지금 현재의 콕핏이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시트도 아주 편하고요, 모양도 예쁘지만 편하기도 상당히 편합니다. 지금 이 차는 이제 알핀 그레이드거든요.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최상급 그레이드인데 지금 이 시트는 인조 나파라 그래요. 근데 나파 느낌이야 실제로. 이거 말 안 하면 가죽 아닌지 모르는 그런 고급 인조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고 상당히 좋은데 보스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르노와 보스의 관계는 예전부터 상당히 돈독했죠. 스피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브랜드 오디오가 들어갔다 그래서 오디오가 좋다는 건 이제 좀 옛날 얘기죠. 지금은 다 브랜드 오디오 들어가 있고 보스보다도 훨씬 비싼 하이엔드 오디오가 들어가 있는데 소리가 안 좋은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얘는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할까? 내 SQ7에 있는 뱅앤올룹슨보다 소리가 좋아. 뱅앤올룹슨보다 보스가 낫다가 아니에요. 이 차의 시스템이 그렇다는 얘기지. 그거는 뭐 오디오의 세대 간 차이도 있을 거고 이 안에 설계에 관한 것도 있을 테니까 브랜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 차 음질이 좋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평 가겠습니다. 대형 SUV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그먼트죠. 아마도 선택지가 너무 적거나 나는 좀 정비도 좀 편하게 되고 그래도 좀 남들 다 타는 거 말고 좀 특별한 거 타고 싶었어 라시는 분들께 르노는 충분히 특별하고요. 새롭게 평면스럽게 디자인된 로장주 디자인도 아주 고급스럽고 디자인 너무너무 격이 다를 정도로 좋고 실내 공간 충분히 넓고요. 동력 성능에서 특별히 견줄 만한 단점 같은 거 없고 이 차는 국산 SUV를 찾고 계신 분들께 혹은 유럽 SUV 찾고 있던 분들께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마력대의 차들과 비교해보면 동력 성능은 비슷하거나 살짝 떨어지는 정도. 그러나 국산차와 비교하면 동력 성능이라는 게 이제 운동 성능이랑 맞물려서 생각하면 국산차 중에선 얘가 탑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랙을 달려서 테스트하고 뭐 그건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만큼 거슬리는 부분이 전혀 없었다 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국산차건 수입차건 훌륭한 라이벌이 나왔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쁜 일이죠. 그리고 그 라이벌이 전투력이 상당해서 요거는 기쁜 마음으로 혹은 설레는 마음으로 테스트 드라이빙 신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테스트 드라이빙 해본 바 여러 면에서 호입니다. 호. 극호에 거의 가까운 호. 뭐 딴 거 없나 싶었던 사람들 이거 사.